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에르네스트 카시러가 계속 곱씹으면서 문화철학이라는 영역을 돌이킬 수 없이 방향지어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멜이 어떤 방향을 주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떤 철학적 문제로 이렇게 정식화시킨 사람이 에르네스트 카시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대계 독일의 철학자고 진멜과 코엔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제로는 상정 형식의 철학, 그래서 언어, 신화적 사유, 인식의 현상학,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르네스트 카시러고요. 신흥철 교수님은 이렇게 진술하셨는데요. 카시러는 인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총체적 이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낸 주체인 인간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 그것은 바로 인간이 더 이상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 상식적 동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카시러는 마브룩 가우파, 그리고 신칸트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카시러는 그래서 그 사유의 출발점을 칸트로 삼습니다. 그런데 칸트가 이성적 동물을 강조했다면 카시러는 그로부터 상징적 동물인 인간, 상징적 동물이라고 인간을 규정하고 싶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시러의 유산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비판적으로 계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성적 동물이라는 말이 칸트를, 또 상징적 동물이라는 말이 본인이 지금 정립하려고 하는 어떤 상징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징적 동물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토대로 카시러는 인간의 자기의식, 자기이해, 나아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신활동의 총체인 문화이해를 시도하였다. 카시러는 인식의 현상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의식에 있어서 감각적 지각들 혹은 표상들의 결합이나 또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이것들의 관계는 결코 한갓 감각적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언제나 자발적 행위가 깔려 있다. 그리고 이제 순수 오성의 자발성, 논리적 과학적 사고와 구성의 자발성이 있는 것처럼 칸트는 이런 순수 오성 혹은 논리적 과학적 사고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구성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감각은 항상 수동성이고 수동적으로 수용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시러가 생각하기에는 감각도 그렇게 한가 수용성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감각의 능동성이 혹은 생산적 성격이 수동적 성격에 선행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카시러의 생각입니다. 자발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순수 오성과 논리적 과학적 사고가 구성의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순수 상상력의 자발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 구상력도 결코 그저 재생산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근원적 생산적이다. 그래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 조건들이 능동적이고 근원적이고 생산적이다 라는 게 카시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관심에 따라서 대상이 어떤 것은 크게 강조되어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보이고 집중적으로 보인다. 그것이 인간의 지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시러는 지각에 대해서 지각의 종류를 이제 카시러는 문화과학의 논리에서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했고, 자연과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훨씬 더 문화과학이 오히려 더 근본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 혹은 문화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는 것이 카시러의 생각인데요. 근데 인식의 종류, 지각의 종류를 사물지각과 표정지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사물지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우울함이나 어떤 색다른 느낌이나 아니면 듣기 좋은 빗소리나 이런 비와 관련된 우리의 어떤 감성 혹은 상징을 또 비 오는 날 있었던 어떤 일이나 일화를 떠올리게 만드는 상징이면서 그것이 스스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지각과 표정지각을 나눠볼 수 있고, 대상을 축으로 하는 인식, 사물은 죽은 것, 활력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계를 그것으로, 이스로 간주하고 인간 행동을 소설 묘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과학은 어떤 것을 표정으로 지각하고 자아를 축으로 하는 인식,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도 하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의 사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학생들을 평가할 때는 불가피하게 학생들을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30% 안에 들었는지 혹은 70% 안에 들었는지 이런 수량화된 무엇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타자로 다른 것을 인격이든 사물이든 타자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게 지금 여기 문화과학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하나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그래서 타아로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살아있는 것, 표정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마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카가 그냥 하나의 사물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 마카는 이것을 만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또 이걸 들고 강의했던 모든 사람들의 무엇,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잉크, 플라스틱, 여기에 있는 색깔들을 또 이것의 생산 과정 혹은 생산 관계들이 이 사물 하나를 통해서 이 사물 이상의 무엇, 이 사물이 표방하는 다른 상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물이 아니고 하나의 자아고, 그리고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살아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과학은 그런 방식의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세계를 너로 간주하는 것, 인간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시라는 또 공간에 대해서 주요하게 살펴보는데요. 유기적 공간과 지각적 공간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저는 이제 유기적이라는 말과 지각적이라는 말 사이에서 좀 이제 뭐 개념적인 혼돈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판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유기적이라는 말을 복잡한 것, 또 인간성에 가까운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한 것 혹은 수학적으로 좌표화되는 것, 이런 식의 방식을 유기적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유기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들, 그래서 얘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감각이 수동적이기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또 이런 감각들을 갈릴레이나 뉴턴의 어떤 X축, Y축, Z축의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수량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로 자연과학의 접근법이고요. 인간은 감각, 감정, 사고, 학문이라는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인식이 단순할 수 없는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문화철학은 그런 복잡한 인식을 지향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무실에 있는 공간과 집에 있는 공간이 혹시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어떤 장소에서는 컸던 물건이 어떤 장소에 가져오니까 작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같은 시간을 보내도 우리들의 어떤 시간에 대한 느낌은 아주 다르겠죠. 네, 집에서
휴일에 집에서 누워 있으면은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근데 회사에서 하루 종일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앉아 있으면 너무 괴로운 그리고 긴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에 대한 크기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우리들에게 아주 순수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직관 형식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늘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인식의 어떤 감각부터 감정 혹은 사유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화철학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유기적 공간, 기하학적 공간, 기하학적 공간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양한 감각 현상들이 추상됨, 물리적 공간이고 질서체계고 비직관적이다. 이 비직관적이라는 말은 직관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추상적이라는 뜻이에요. 또 문화과학은 지각적 공간, 상징적 공간, 직접적 감각 경험이 살아있는 공간, 또 미적, 신화적 공간이고 감정의 분위기가 중요하고 직관적이다. 또 카시르는 자연과학과 문화과학 사이에서 자연과학적 진리, 문화과학적 진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카시르가 생각하기에 자연과학은 늘 비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자연과학은 항상 수량화되어 있고 명확하고 또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런 수학적인 영역에 의해서 도달한 결론들은 항상 논리적으로 일관된 비약이 없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 달리 과학은 철학적으로 보면 비약을 피할 수 없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이 물건을 들고 있다가 놔요? 그러면 땅으로 떨어지겠죠.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을 그래서 자유낙하의 법칙, 그 다음에 만류인력의 원리로 만들려면 이 경험적 사례, 수많은 경험적 사례들을 모든 사례를 검토해야지 그게 법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을 했으니까 이제 이걸로도 해봐야 되겠죠? 다른 무엇도 해봐야지 원리로 격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실험을 모든 사례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례가 쌓이면 그것을 법칙으로, 또 그 어느 정도의 법칙이 쌓이면 그것을 원리로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그래서 모든 사례를 검토할 수 없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자연과학이 기본적으로는 비약의 어떤 논리적 비약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관찰, 개량화 작업, 본능적 비약의 측면이 있다. 그리고 법칙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문화과학은 문화과학적 진리를 추구하고 상징들의 해석을 통해서 의미화하고 작품의 의인화,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측면, 그리고 형식의 총체성을 추구하고 삶의 형식들의 부활, 재생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류 없어 보이는 과학이 비약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 있는 것 같은 문화과학이 오히려 어떤 형식의 총체성을 구성하려고 한다는 점 때문에 또 삶의 형식들을 부활하고 재생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때문에 부활하고 재생한다는 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5.18 때 거기에서 몇 세에 몇 명의 사람이 무엇에 맞아서 어떻게 죽었다라고 진술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이런 재현의 측면이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갔을까? 또 무엇을 생각하면서 죽어갔을까? 그때 다음날 새벽이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 또 그 사람들이 기리는 미래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또 그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체험해 본다면 어떤 순간과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 느꼈던 것을 오늘날 현지화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주로 문화철학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적 사실과 또 문화철학의 두 명의 선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